내 모든 재산을 다 걸겠소. 내 노비 문서요. 이걸 걸겠소. 아싸! 돈과 노비 둘 다 횡재라니? 어디 보자. 이름이 복순이라. 너가 복순이란 말이냐? 에? 맞습니다요. 제가 복순인뎁쇼.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인근의 어느 주막 뒷방에서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곰방대 연기로 자욱하였고 노름꾼들의 땀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엽전과 은자가 오가며 찰랑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도는 이미 엄청난 액수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가운데 놓인 돈더미는 산처럼 쌓여 있었고 구경꾼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름판에는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원래 제법 넉넉한 양반이었으나 노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자였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걸고 판에 참여하였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 계속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패를 노려보며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 판에 내 전 재산을 걸겠소. 하지만 앞에 놓인 돈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박진사는 품속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종 문서였습니다. 박진사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집에 있는 여종 복순이의 문서요. 비록 보기에는 그리 훌륭하지 않으나 일은 잘하는 계집이요. 이것을 판돈으로 걸겠소.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종을 판돈으로 거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나 박진사의 말투가 묘하게 구차하였기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돈이 커진 상황이라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문서를 집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중인 출신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는데 재산은 그리 많지 않으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판에 참여한 것도 거래처 돈을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문서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좋소. 받아들이겠소. 패가 돌아갔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패를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하자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패였습니다. 팔끝이었고 이기지는 못해도 비기거나 살 수 있는 패였습니다. 박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서방이 자신의 패를 확인하였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패를 탁자 위에 내려놓자 구경꾼들이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9끝이요.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9끝은 8끝을 이기는 패였습니다. 박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서방의 패를 노려보았으나 분명하였습니다. 판돈과 여종 문서는 모두 김서방의 것이 되었습니다. 박진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경꾼들이 혀를 찾고 누군가는 동정하였으며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박진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여종 문서를 되찾으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돈을 챙기고 여종 문서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주막을 나서자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김서방은 문서를 다시 꺼내 달빛 아래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여종 복순, 나이 22,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며 식성이 좋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박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기와집이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였고 박진사가 재산을 탕진한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김서방이 대문을 두드리자 박진사가 나왔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멀쩡한 표정이었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흐려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서방이 여종 문서를 내밀며 대답하였습니다. 어젯밤 판에서 받은 여종을 데려가러 왔소.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정하게 진 것이었고 문서도 넘긴 상태였습니다. 박진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한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청난 덩치였습니다. 키도 컸고 몸집도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둥근 얼굴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고 옷은 남루하였으나 얼굴만큼은 깨끗하고 선하게 생겼습니다. 박진사가 여인을 밀쳐내며 말하였습니다. 여기 복순이요. 데려가시오. 밤만 축내는 식충이라 쓸모는 없을 것이오. 복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복순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둥근 얼굴, 통통한 팔, 튼실한 다리, 풍성한 몸매를 보자 김서방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런 멧돼지를 어디다 쓰겠냐고, 밥값도 못 건지겠다고, 저걸 데려가느니 돈을 버리는 게 나았겠다고 비웃었습니다. 구경꾼들의 비웃음이 들렸으나 김서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남들 눈엔 곰 단지지만 내 눈엔 황금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격이로구나 얼쑤. 김서방은 원래부터 통통하고 살집 있는 여인을 좋아하는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냘프고 마른 여인을 좋아하였으나 김서방은 그런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여인이야말로 복스럽고 건강하며 보기 좋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김서방이 복순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복순이라 했소. 나를 따라오시오. 앞으로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것이오. 복순이가 고개를 들어 김서방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떨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집은 좋은 곳이오. 밥도 실컷 먹을 수 있고 매도 맞지 않으며 편히 지낼 수 있소. 복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으나 희망을 품고 싶었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서방을 따라 나섰습니다. 박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복순이가 비록 보기에는 좋지 않으나 나름 쓸모가 있었기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서방과 복순이는 멀어져 갔고 박진사는 텅 빈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김서방은 복순이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볼수록 마음에 들었습니다. 둥근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였고 통통한 팔이 떡같이 탱탱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으나 묵직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복덩이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기도 실컷 먹이고 떡도 실컷 먹이고 살이 더 올라 복스러워지게 해야겠구나. 복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새 주인이 어떤 사람일지 몰랐으나 박진사보다는 나을 것이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바람이 따스하게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서방의 집은 한양시전거리
근처에 있는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으며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복순이는 대문 앞에서 멈칫거렸습니다. 박진사 댁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이 복순이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하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여기가 우리 집이오. 방은 저쪽이고 부엌은 이쪽이며 편히 지내면 돼요. 복순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담하였고 이불이 깔려 있었으며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복순이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서방은 부엌으로 향하며 배가 고프겠다고 밥을 지어 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밥을 지어준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었습니다. 박진사 댁에서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늘 굶주렸으며 남은 찬밥이나 얻어먹는 신세였습니다. 복순이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것이 최후의 만찬은 아닐까, 배불리 먹인 뒤 어디론가 팔아버리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서방은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소태살을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찬장을 열어 반찬을 꺼냈는데 어제 장에서 사온 갈비가 있었고 잡채도 있었으며 나물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갈비를 꺼내 양념을 바르고 불에 구웠습니다. 기름이 타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렸고 고소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밥이 다 되자 김서방은 커다란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고봉으로 담았고 윤기가 자르르 흘렀으며 밥알이 탱글탱글하였습니다. 갈비를 접시에 담았고 잡채도 한가득 담았으며 나물 반찬도 여러 접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김서방이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실컷 드시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순이는 그 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이 가득하였습니다.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갈비, 색깔 고운 잡채, 정갈한 나물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먹어도 되옵니까? 김서방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당연하오. 다 드시오. 모자라면 더 지어드릴 테니 배 터지게 드시오. 복순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밥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복순이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서방이 놀라 왜 우느냐고, 밥이 맛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라고, 너무 맛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복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을 연달아 입에 넣었고 갈비를 집어 우적우적 씹었으며 잡채도 후루룩 먹었습니다. 먹는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렸고 복순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으며 눈물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통통한 볼이 밥을 씹을 때마다 움직이는 것이 귀여웠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서방이 말하였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체하겠소. 그리고 더 드시오. 살 빠지면 내 가슴이 찢어지니 말이오.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김서방을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고 놀리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말로 자신이 살이 빠질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김서방이 당황하며 왜 또 오느냐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김서방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이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먹었고, 음미하며 먹었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김서방은 복순이를 데리고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사랑방에는 책상이 있었고, 장부가 쌓여 있었으며, 붓과 먹과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한숨을 쉬며 자신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장부 정리가 잘 안 되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서방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어디선가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순이는 옆에서 가만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더니 밥풀이 묻은 입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세 번째 장 둘째 줄에 5냥 7푼이 비는데 거래처 김씨가 떼먹은 겁니다. 김서방이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가 손가락으로 장부를 짚으며 설명하였습니다. 김씨가 쌀 5가마를 사갔다 하였는데 돈은 4가마 값만 주었다고, 한 가마에 1냥 1푼이니 5냥 5푼이 모자라고, 여기 잡비로 2푼을 썼으니 모두 합하여 5냥 7푼이 부족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서방은 황급히 장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복순이의 말이 정확하였습니다. 김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하였느냐고, 자신은 한참을 들여다봐도 찾지 못하였다고 물었습니다. 복순이가 수줍게 대답하였습니다. 소녀는 한 번 본 숫자는 잊지 않사옵니다. 그리고 계산도 빠르게 할 수 있사옵니다. 김서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은 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이 흥분하여 정말이냐고, 그렇다면 다른 장부도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방은 다른 장부들을 꺼내 복순이 앞에 쌓아놓았습니다. 복순이는 장부를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고 손가락으로 계산하였으며 틀린 곳을 찾아내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복순이가 다 확인하였다고, 모두 12곳에서 오류가 있고 합계 37냥 3푼이 부족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서방은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끙끙대며 찾지 못한 것을 복순이는 한 시즌 만에 찾아낸 것입니다. 김서방이 복순이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복순이, 아니, 복덩이. 당신은 정말 복덩이요. 걸어다니는 황금알이요. 복순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박진사댁에서는 멍청하다고, 쓸모없다고, 밥만 축낸다고 욕만 들었는데 이제는 황금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복순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름판에서 건진 여종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보물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이 앞으로 장부 일은 모두 맡기겠다고, 밥은 실컷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김서방과 복순이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으로 석양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순이가 김서방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김서방의 장사는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복순이가 장부를 정리하자 그동안 놓치던 돈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떼먹던 돈도 찾아냈고
계산 실수로 손해보던 일도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날마다 복순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아침에는 쌀밥과 된장찌개를, 점심에는 국수와 만두를, 저녁에는 고기와 생선을 차려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에는 미안해하였으나 김서방이 살이 빠지면 섭섭하다고 하자 마음 놓고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은 더욱 둥그러졌습니다. 볼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으며 보기만 해도 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서방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이 문을 열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지게를 짊어진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교활한 기색이 역력하였고 비굴하게 웃으며 물건을 권하였습니다. 금강산에서 캔 산삼이라고 값은 싸게 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서방은 관심이 생겨 지게를 보았습니다. 지게 위에는 천으로 싼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풀어 보여주자 뿌리가 긴 삼이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산삼처럼 보였으나 김서방은 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기에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내가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100년 묵은 산삼이라고, 먹으면 불로장생한다고,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다른 양반댁에 팔겠다고 재촉하였습니다. 김서방이 고민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복순이가 나왔습니다. 복순이는 사내가 들고 있는 삼을 보더니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복순이가 김서방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저것은 산삼이 아니옵니다. 3년 묵은 도라지 뿌리옵니다. 흙냄새에 섞인 쓴맛이 산삼과 다르고 뿌리의 색깔도 약간 다르옵니다. 김서방은 사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고 김서방이 차갑게 말하자 허둥지둥 지게를 짊어지고 도망쳤습니다. 김서방은 복순이를 보며 감탄하였습니다. 만약 복순이가 없었다면 큰돈을 날릴 뻔하였던 것입니다. 며칠 뒤 김서방은 장에 나갔습니다. 복순이도 함께 따라갔는데 장터를 둘러보며 여러 물건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때 복순이가 비단을 파는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비단을 만져보더니 김서방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이 비단을 사두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올해 누에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앞으로 비단값이 크게 오를 것이옵니다. 김서방은 복순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순이가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비단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많이 사는 손님이 신기하였으나 돈을 받고 기뻐하며 비단을 넘겨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이의 예측대로 비단값이 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누에가 병들어 비단 생산이 줄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단을 사려고 혈안이 되었고 값은 날로 올랐습니다. 김서방이 사둔 비단은 한 달 만에 10배의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비단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복순이를 껴안고 돌았습니다. 복순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워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김서방은 번 돈으로 복순이에게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좋다는 비단 가게로 갔습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옥색 비단을 골랐는데 비단결이 곱고 부드러웠으며 햇빛에 비추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김서방은 비단 장수에게 이 비단으로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치수는 아주 넉넉하게 이불만한 크기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비단 장수는 놀랐으나 돈을 받고 옷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옥색 치마 저고리였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비단결은 곱고 화려하였고
금실로 술을 놓아 더욱 화려하였습니다. 김서방이 옷을 집으로 가져와 복순이에게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자, 입어보시오.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만든 옷이오. 복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고운 옷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복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입어도 되옵니까? 김서방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당연하오. 당신을 위해 만든 옷이니 당신이 입어야지요. 어서 입어보시오. 복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옥색 치마 저고리가 복순이의 몸에 딱 맞았습니다. 통통한 몸매가 옷 안에서 풍성하게 보였고 둥근 얼굴은 옥색 저고리와 어울려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복순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복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방에서 나오자 김서방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말하였습니다. 아름답소. 정말 아름답소. 우리 복덩이 양귀비보다 곱소. 복순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은 복순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복순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담 너머로 구경하며 수군거렸으나 김서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여러분. 이분이 내 집 복덩이요. 세상에서 제일 복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요. 복순이는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으나 마음속으로는 행복하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좋은 옷을 입었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순이는 김서방을 보며 조용히 다짐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나으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김서방과 복순이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복순이를 보았고 복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김서방댁 근처 술집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술집이었고 안주도 없이 홀로 앉아있는 박진사는 한때 양반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알거지 신세였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모두 날린 뒤 집마저 팔아야 했고 이제는 남의 집 사랑방 귀퉁이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어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막걸리를 들이켜며 담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의 기와집이 보였는데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는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대문은 새로 칠하여 번쩍거렸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놈이 내 복순이를 데려간 뒤로 날로 잘 나간다는 생각이 들자 배가 아파왔습니다. 박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복순이를 노름판에 걸어 잃은 것이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계집이라 여겼으나 김서방 댁으로 간 뒤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김서방의 장사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 복순이가 천재적인 계산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 비단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진사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멍청했다고, 복순이의 재주를 몰랐다고, 그 계집을 제대로 써먹지 못했다고 후회하였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막걸리는 쓰디스 맛이었으나 박진사의 마음보다는 덜 쓰였습니다. 박진사는 날마다 김서방댁 근처를 배회하며 담벼락 너머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김서방이 복순이에게
옥색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혀주는 것을 보았는데 복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옷을 입었고 김서방은 복덩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박진사는 그 모습을 보자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김서방이 복순이와 함께 장부를 보며 웃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복순이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무언가를 설명하자 김서방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순이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가득하였고 김서방은 복순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하였습니다. 박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질투심이 타올라 이성을 잃을 것 같았고 저 행복이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사는 술에 취해 담벼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 댁에서는 저녁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담을 넘어 풍겨왔습니다. 갈비 굽는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 따뜻한 밥 냄새가 박진사의 코를 자극하였습니다. 박진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막걸리 한 사발로 저녁을 때운 판에 저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순이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맑고 행복한 웃음이었는데 자신의 집에 있을 때 복순이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살았던 계집이 이제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에 박진사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는 주먹으로 담벼락을 쳤습니다. 손이 아팠으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박진사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이 내 복순이로 배를 불린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박진사는 복수를 다짐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복순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김서방을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름판에서 공정하게 진 것이라 되돌릴 길이 없었고 힘으로 빼앗을 수도 없어 막막하였습니다. 그때 박진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관아의 사또였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는 탐관오리로 유명한 자였는데 뇌물만 받으면 흑도 백이라 우기는 자였고 돈만 주면 무고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드는 악독한 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사또를 두려워하며 피하였으나 박진사에게는 이것이 기회로 보였습니다.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김서방을 고발하면 복순이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가 숨겨둔 마지막 돈을 꺼냈습니다. 쌈짓돈이었고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박진사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박진사는 그 돈을 보자기에 싸서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박진사는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관속이 의아해하였으나 박진사가 보자기를 슬쩍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하였습니다. 사또는 안방에 앉아 있었는데 뚱뚱한 몸에 기름진 얼굴을 한 사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박진사를 보았습니다. 박진사가 보자기를 사또 앞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한 일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이나마 받아주시옵소서. 사또가 보자기를 열어보았습니다. 은자가 몇 냥 들어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으나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말해보게. 박진사가 꾸며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김서방이 사기를 쳐서 자신의 신통한 여종을 빼앗아 갔다고. 그 여종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귀한 계집인데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되찾아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사또는 박진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았으니 박진사의 편을 들어주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사또가 관속을 불러 명하였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자를 잡아오너라.
사기 혐의로 조사하겠다. 관속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박 진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관할을 나왔습니다. 이제 곧 김서방이 곤욕을 치를 것이고 복순이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방 댁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김서방과 복순이는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복순이가 만든 음식을 김서방은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복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김서방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때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급박한 소리였는데 김서방이 일어나 대문을 열자 포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명의 포졸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섰고 그 뒤로 관속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관속이 김서방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김서방이냐? 사또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사기 혐의가 있으니 관하로 가자. 김서방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사기라니 자신은 평생 정직하게 장사를 해왔는데 무슨 사기란 말인가 싶었으나 포졸들이 김서방을 붙잡았습니다. 복순이가 놀라 달려왔으나 포졸들이 밀쳐냈습니다. 복순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나으리는 억울하시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시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을 끌고 관하로 향하였고 복순이는 그 뒤를 따라가려 하였으나 관속이 막아섰습니다. 복순이는 주저앉아 울었고 평화롭던 저녁 시간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였으며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서방은 관아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습기 찬 돌바닥에 앉아있는 김서방의 손목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등에는 매를 맞은 자국이 선명하였습니다. 사또는 김서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매질을 하였는데 사기를 인정하라고 복순이를 돌려주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하였으나 김서방은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포졸들이 김서방을 끌고 나가 마당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곤장이 등에 내리꽂혔고 한 대, 두 대, 세 대를 맞을 때마다 살가죽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김서방은 이를 악물고 참았으나 고통은 극심하였습니다. 10대를 맞고 나자 정신이 흐려졌고 20대를 맞고 나자 눈앞이 하얘졌으며 30대를 맞고 나서야 포졸들이 매질을 멈추었습니다. 김서방은 다시 감옥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였으나 그 고통 속에서도 복순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복순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 혹시 박 진사에게 끌려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감옥 창사를 붙잡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이 쓰렸고 손목이 저렸으며 배도 고팠으나 가장 큰 고통은 복순이 걱정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복순이 아침 해장국도 못 먹고 있을 텐데, 점심 국수도 못 먹고 있을 텐데, 저녁 고기 반찬도 못 먹고 있을 텐데 하며 걱정하였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으나 복순이가 굶주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옆 한방의 죄수가 김서방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매를 맞고도 계집 걱정이나 하고 있소. 자네 목숨이나 걱정해야 할 판 아니오? 김서방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내 목숨은 중요치 않소. 하지만 우리 복순이는 배 꺼지면 안 되는데, 살이 빠지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옆 죄수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으나 김서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순이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편 복순이는 박진사에게 끌려가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사또에게 부탁하여 복순이를 데려왔는데 자신의 허름한 방에 복순이를 가두고 비법을 캐내려 하였습니다.
박진사는 복순이 앞에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산해진 미였습니다. 기름진 갈비, 윤기 나는 쌀밥, 고소한 전, 달콤한 약과가 상 가득 차려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박진사가 복순이를 보며 말하였습니다. 복순아, 내 제주의 비법을 말해라. 어떻게 장부를 그리 빨리 계산하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느냐? 말만 하면 이 음식을 모두 주겠다. 복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음식을 보지 않으려 하였으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입안에는 침이 고였으며 속이 쓰렸으나 복순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갈비를 젓가락으로 집어 복순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갈비였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였으며 복순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말해라. 비법을 알려주면 밥도 주고 김서방도 풀어주겠다. 복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입은 꾹 다물었습니다. 김서방 나으리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으리는 자신을 사람 대접해준 유일한 분이었고 자신을 아껴준 유일한 분이었으며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화가 치밀어 상을 걷어찼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박진사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고집불통 같으니 굶어 죽을 때까지 버텨봐라. 박진사는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순이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보았습니다. 갈비가 먼지 묻은 바닥에 굴러다녔고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복순이는 침을 삼켰습니다. 집어 먹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김서방 나으리가 보고 계실 것 같았고 나으리를 실망시킬 수 없었으며 복순이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는 김서방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살 빠지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더 먹으라던 나으리의 목소리를 옥색 비단옷을 입혀주시며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던 모습을 생각하였습니다.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하고 속으로 불렀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배를 움켜쥐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속이 쓰렸으며 어지러웠으나 참았습니다. 복순이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나으리를 구하겠사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사옵니다. 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감옥의 김서방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순이를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쯤 복순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박진사에게 끌려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밥은 먹고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복순이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고 어떻게든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복순이를 구해야 한다고 다짐하였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복순이를 지켜주소서. 복순이만은 굶주리지 않게 해주소서. 제가 대신 벌을 받아도 좋으니 복순이만은 편안하게 해주소서 하고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다시 복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떡을 들고 왔는데 찰떡이었고 꿀을 발라 달콤한 냄새가 진동하였으며 복순이의 코를 자극하였습니다. 박진사가 떡을 복순이 입 앞에 들이밀며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비법을 말하면 이 떡을 주고 풀어주겠다. 말하지 않으면 굶겨 죽이겠다.
복순이는 떡을 보았습니다. 침이 고였고 손이 떨렸으며 배에서는 비명 같은 소리가 났으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죽어도 말할 수 없다고 눈빛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박진사는 분노하여 떡을 던져버렸습니다. 떡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고 박진사는 복순이를 노려보며 독서를 퍼부었으나 복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결국 방을 나갔고 복순이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이는 바닥에 떨어진 떡을 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고 집어먹으면 배고픔이 가실 것이었으나 참았습니다. 나으리께서 보고 계실 것 같았고 나으리를 실망시킬 수 없었으며 복순이는 눈을 감고 기도하였습니다. 복순이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나으리를 구해주소서. 나으리는 억울하시옵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아도 좋으니 나으리만은 구해주소서 하고 빌었습니다. 복순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배고픔은 더욱 심해졌으며 몸은 점점 약해져 갔으나 마음만큼은 굳건하였던 것입니다. 김서방은 감옥에서 사흘을 보낸 뒤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비자금이 있었는데 장사를 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돈이었고 집 사랑방 장판 밑에 묻어두었기에 아무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서둘러 간수를 불러 부탁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서 장판 밑을 들춰보면 돈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와 달라고 그 돈의 절반을 간수에게 주겠다고 말하자 간수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수는 김서방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판을 들춰내자 과연 보자기에 싸는 자가 숨겨져 있었고 간수는 그것을 들고 감옥으로 돌아와 김서방에게 건넸습니다. 김서방이 약속대로 절반을 주자 간수는 만족하며 물러갔고 김서방은 남은 돈을 품에 안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복순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솟아올랐고 차디찬 감옥 바닥보다 복순이의 빈자리가 더 시리게 느껴졌던 가슴에 따뜻한 불씨가 지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간수가 이상하게 여겼으나 김서방이 은자를 슬쩍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하였고 김서방은 착고를 찬 채 사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불쾌한 표정으로 김서방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김서방은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이 말하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박진사가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옵니다. 하오나 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사오니 공정하게 투전으로 결판을 내고자 하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투전으로 결판을 낸다. 무슨 소리냐? 김서방이 품에서 은자를 꺼내 사또 앞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박진사와 소인이 투전 승부를 하되 소인이 지면 전 재산과 목숨을 내놓겠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이 이기면 복순이를 돌려주시고 무죄를 인정해 주시옵소서. 이 은자는 나으리께 드리는 수고비옵니다. 사또는 은자를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도 받고 구경거리도 생기니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였습니다. 사또가 관속을 시켜 박진사를 불러오게 하였고 투전판을 준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박진사가 관하로 왔을 때는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김서방이 투전으로 승부를 제안했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자신은 투전의 고수였고 온갖 속임수와 기술을 알고 있었으며 소매 속에 패를 숨기는 기술도 익혔기에 김서방 따위는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박진사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좋소,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지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오.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겠소. 하지만 내가 이기면 복순이를 돌려주고
모든 누명을 벗겨주시오. 투전판이 관아의 넓은 마당에 차려졌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먹구름이 몰려왔으며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비가 올 듯한 날씨였는데 번개가 멀리서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고 불길한 기운이 마당을 감쌌습니다. 잣도는 처마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구경꾼들이 마당 가장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관속들과 포졸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투전판을 지켜보았고 긴장된 분위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포졸들이 복순이를 끌고 왔습니다. 박진사가 복순이도 지켜보게 하라고 명하였던 것인데 복순이는 수척한 얼굴로 마당 한 구석에 앉혀졌고 김서방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서방도 복순이를 보았고 복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수할 때였고 복순이를 구할 때였으며 김서방은 이를 악물고 투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과 박진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투전패가 놓여 있었고 판돈이 쌓여 있었으며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듯하였습니다. 잣도가 엄숙하게 선언하였습니다. 5판 3선승제로 하겠다. 먼저 세 판을 이기는 자가 승자다. 속임수는 허락하지 않는다. 패가 돌아갔습니다. 첫 판이 시작되었고 김서방과 박진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으며 바람 소리만이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복순이는 손을 꼭 쥐고 김서방을 바라보았고 제발 이기시길 바란다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첫 판에서 김서방은 6끝을 얻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패였으나 박진사는 8끝을 얻었고 박진사가 승리하였습니다. 박진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김서방을 조롱하였고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순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으나 김서방은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서방은 7끝을 얻었으나 박진사는 9끝을 얻었고 다시 박진사가 승리하였습니다. 박진사는 기뻐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였고 복순이도 자신의 것이며 김서방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침착하였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일부러 진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고 과연 박진사는 자만에 빠져 있었으며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은 김서방이 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하였고 누군가는 이제 끝났다고 고개를 저었으며 복순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고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으며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패가 돌아갔고 김서방은 자신의 패를 확인한 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사도 패를 확인하였으나 표정이 굳어졌고 이번 판은 김서방이 이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서방이 패를 내려놓자 구경꾼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9끝이었고 박진사는 6끝이었으며 김서방이 승리하였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술에 취한 기운이 한순간에 달아났으며 긴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넷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김서방이 이겼고 이제 승부는 2대2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었고 김서방은 여전히 침착하였으며 복순이는 희망을 품고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섯째 판, 마지막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크게 울렸고 번개가 마당을 환하게 비췄으며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사또도 앞으로 몸을 기울여 투전판을 주시하였으며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마당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판이 시작되기 전 마당은 기이할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나 그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무거운 침묵이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투전판을 바라보았고 바람도 잠시 멈춘 듯하였습니다. 김서방과 박진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지 않았으며 시간이 멈춘 듯하였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판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관속이 떨리는 손으로 패를 돌렸습니다. 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서방과 박진사 앞에 놓였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 패를 내려다보기만 하였습니다. 복순이는 두 손을 꼭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으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박진사가 먼저 패를 집었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려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입꼬리가 천천히 기괴할 만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진사는 패를 가슴에 품고 웃음을 참으려 하였으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입에서 광기 어린 웃음이 터져 나왔으며 찢어질 듯한 그 웃음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진사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하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고 박진사가 좋은 패를 얻은 것이 분명하였으며 복순이의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웃음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끊고 패를 탁자 위에 내리꽂았는데 쾅 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박진사가 외쳤습니다. 보아라, 장땡이다. 10월과 10월. 이보다 높은 패는 없다. 탁자 위에 놓인 패를 본 구경꾼들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과연 장땡이었고 투전에서 가장 높은 패 중 하나였으며 거의 이길 수 없는 패였습니다. 박진사는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김서방을 향해 손가락을 휘둘러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 내 놈 목숨은 이제 내 것이다. 복순이도 내 것이고 내 재산도 모두 내 것이다. 박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미친 듯이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경꾼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김서방을 보았고 복순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오직 김서방만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복순이를 향하고 있었고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복순이와 눈빛을 교환하자 복순이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희망을 느꼈습니다. 김서방이 천천히 자신의 패를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품에 안았으며 박진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세상에는 말이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고 박진사의 웃음도 멈췄습니다. 박진사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장땡보다 높은 패가 어디 있단 말이냐? 김서방이 씁쓸해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웠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하였습니다. 있지요. 천하무적의 패가 하나 있사옵니다. 받으시오. 김서방이 패를 천천히 들어 올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펼쳐 보였는데 그 순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3월광과 8월광이었습니다. 38광땡이었고 투전에서 절대 무적의 패였으며 어떤 패로도 이길 수 없는 천하제일의 패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고 그 소리를 시작으로 마당이 폭발하였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며 구경꾼들이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기뻐 뛰어올랐으며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으며 눈앞의 패를 계속 바라보았으나 현실이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으며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였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으며 눈이 뒤집히더니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김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복순이도 일어나 김서방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고 둘이 만나 와락 껴안았습니다. 복순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고 김서방도 복순이를 꽉 껴안으며 등을 토닥이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다 끝났다. 집으로 가자, 복순아. 김서방의 목소리는 단호하였고 따뜻하였으며 복순이는 김서방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고 빗속에서 둘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하였습니다. 승자는 김서방이다. 김서방의 무죄를 선언하며 복순이는 김서방에게 돌려준다. 박진사는 거짓 고발죄로 처벌하겠다. 다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으며 김서방과 복순이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환호 속에서 둘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고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거짓 고발죄와 노름 빚으로 신분이 몰락하였고 한때 양반이었던 자가 이제는 천한 노비가 되어 먼 곳으로 끌려갔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김서방은 되찾은 재산으로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 마당에 큰 상을 차렸고 온갖 음식을 준비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였습니다. 갈비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떡이 수북이 담겼으며 술이 강물처럼 흘렀고 풍악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복순이는 새로 지은 비단옷을 입고 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복순이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 주었고 갈비를 집어 올려 주었으며 떡도 한가득 놓아 주었습니다. 복순이는 행복한 얼굴로 우적우적 밥을 먹기 시작하였고 김서방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사랑스러운 호박 덩어리. 살이 빠지면 내 가슴이 찢어지니 배 터지게 먹어라. 복순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게 웃었고 김서방도 웃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웃었고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순이는 계속 밥을 먹었고 김서방은 계속 반찬을 올려주었으며 두 사람은 행복하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었고 마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하였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서방과 복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정직함은 결국 빛을 보았으며 진심은 진심을 얻었습니다. 김서방과 복순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으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노름판에서 얻은 뚱뚱한 종려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